함부로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유다. 열심히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모습이다. 열심히 여행하는 사람은 없다. 즐겁게는 내일의 즐거움과 함께하는 오늘의 모습이다. 즐겁게 여행해야 추억이 남는 것이다. 그 추억은 일상으로 들어온 내일의 원동력이 된다. 삶은 여행이다. 100년의 지구별 여행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 여행 속에서 오늘을, 하루를, 과정을 채워가며 살고 있다. 열심히 대신 즐겁게, 게으름 대신 충실한 여행을 즐기면 그만이다. 삶은 스토리이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추억이다. 우리의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추억이 많지 않아서이다. 열심히 여행할 때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사진은 기억이고 스토리는 추억이다. 추억이 없는 기억은 금방 휘발된다. 삶이 짧아지는 이유다. 게으르게 여행하면 남는 건 아쉬움이다. 그 아쉬움 속에서 늘 즐거운 여행을 망상하며 시간을 보낸다. 사진마저 없는 한심한 삶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열심히 혹은 게으르게, 이젠 그러지 말자. 열심히 대신 즐겁게, 게으르게 대신 충실히 오늘을 보내자. 개처럼 즐겁고 소처럼 충실한, 그것이 여행자의 삶이다. 계절소충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처음의 느낌으로 하루를 여행할 수 있다. 그 즐거운 여행의 과정이 행복한 미래와 이어진다. 책 읽는 자작나무. 저한테는 책을 같이 읽는 작은 독서 클럽이 하나 있어요. 그 모임에는 내가 읽고 좋았던 책들을 종종 빌려주는 성격이 아주 좋은 아우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책 표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그분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와, 이 책 진짜 좋습니다. 그랬더니 아우님이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아우, 자기계발서는 싫어요. 앞도 뒤도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야 돼. 아, 이런 식이잖아요. 진짜 이렇게 써요. 싫어요. 나이가 50 넘으면 어른이라고요? 무슨, 주변에서 보면은요, 저를 포함해서 다들 아직도 애야 애. 어른들이 별로 안 되고 싶어요, 다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 종류의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못 빌려드리겠네. 내가 계속 읽어야 될 것 같아.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제목 인생의 연금술, 지은이 이하영, 출판사는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이 작가의 책은 작년에 나는 나이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라는 책으로 되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책 낭독해드린 적이 있어요. 위에 카드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 방송 다 듣고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1년 만에 나온 이 책은 그때보다 더 깊어진 인사이트와 훨씬 더 좋아진 문장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하나를 뽑자면 당신이 선택한 마음이 곧 당신의 미래가 된다인데요. 저자는 극한의 가난 속에서 시작해서 의사가 되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풀어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책의 그 소개문에 자주 등장하는 이 저자가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자라는 그 마케팅 문구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고 또 그에 대한 결과를 얻으신 것이지만 저는 이분이 의사, 의료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문학자에 더 가까운 깊은 시선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많이 놀라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부에 대한 성공 사례로만 강조가 되다 보니 저자의 내면적인 깊이나 철학적인 통찰이 좀 묻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변화, 감정, 관계, 부, 성장이라는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면의 숲을 어떻게 가꿔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구조가 아주 치밀합니다. 변화의 씨앗을 심고 감정이 뿌리를 내리며 관계의 가지를 넓히고 부의 열매를 맺고 성장의 숲을 이루는 단계적인 여정이 그냥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단순한 자기계발 이상의 울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자가 이 책을 돋보이게 하는 건 저자의 문체입니다. 아주 간결하고 담백합니다. 간결하고 담백한 문체가 파워풀합니다. 실용적인 언어에 철학적인 울림이 잘 깃든 그런 문장들. 그 덕분에 책을 덮고도 마음속에 오래 남는 잔향이 있습니다. 인생이 조금 흐릿하게 느껴지는 분들께 이 책이 작은 불빛 하나가 되어둘지도 모르겠습니다. 도파민을 쫓지 않는 삶. 여러분과 만나는 첫 글을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질문해 본다. 우리는 왜 책을 읽을까? 지금 왜 의자에 앉아 이 책을 펼치고 있을까? 더 나아가 아침에 왜 출근을 할까? 왜 출근을 하고 직장 상사에게 시달리며 고객의 불평을 들어야 할까? 왜 시간을 들여 학원에 다니고 자기 개발을 하는 걸까? 돈은 또 왜 벌까? 좋은 신발과 좋은 가방을 사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색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행은 왜 할까? 이렇게 질문에 질문을 이어가다 보면 알게 된다. 정답은 행복하기 위해서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자기 성장과 자기 성취에서 오는 행복한 느낌을 위해 학원도 다니고 책도 읽는다. 결국은 행복이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다. 우리는 왜 행복하려고 할까? 불행해서다. 그래서 행복을 삶의 최고 가치로 두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우리는 괴롭다. 우리는 불행하다. 왜 그럴까? 답은 하나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괴로움을 추구해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기에 행복할 수 없는 거다. 행복을 즐거움으로 착각해서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행복을 위한 삶이라고 교육받고 세뇌당했다. 그렇게 교육한 사회와 우리 부모님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세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즐거움의 추구는 행복의 추구가 아니다. 즐거움의 추구는 괴로움의 추구이고 결국 불행한 삶을 위한 방식이다. 즐거움은 행복이 아니다. 즐거움은 도파민이다. 도파민은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이다. 인간에게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동기를 부여해 그 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너무 유명해서 일반 대중들도 아는 물질이다. 이 도파민이 상승하면 우리의 기분이 좋아진다.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며 쾌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쾌감은 우리 육체의 쾌락 상태 혹은 정서적인 고양 상태를 말한다. 뇌에서 도파민 분비가 일어나면 나도 모르는 고양된 기분 속에 빠진다. 그 좋은 기분 아래 나타나는 신체적인 반응마저 즐겁게 해석해버린다.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표정과 신체에 나타난 여러 변화에 대한 대뇌 피질의 해석을 이야기하는데 도파민이 상승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표정의 변화, 빠른 호흡과 심박수의 증가를
우리 뇌는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즐거운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이 즐거움을 도파민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하지만 분비된 도파민은 상승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도파민의 수치는 떨어지고 본래의 기저치로 내려오게 된다. 오히려 기저치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마약 중독자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마약을 하면 도파민의 일반적인 분비량을 넘어서는 10배 이상의 도파민 상승을 보인다. 기분 좋은 상태를 넘어 환각의 레벨로 들어가는 경우다. 그 정도의 병적인, 비정상적인 분비가 지나면 도파민의 고갈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고갈된 도파민을 정상적인 레벨로 올리는 데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그 시간 동안 마약 중독자는 그 어떤 즐거움도 느낄 수 없다. 도파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금단기간에 일어나는 엄청난 괴로움이 그들에게 발견된다. 도파민은 상승했다가 감소하고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을 반복한다. 우리 삶도 그렇다. 즐거운 도파민의 상승 시기가 지나면 괴로운 도파민의 하강 시기가 찾아온다.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있다. 즉, 괴로움은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즐거움은 괴로움을 등지고 있으며 괴로움은 즐거움의 자궁에서 태어난다. 마치 손바닥과 손등처럼 즐거움과 괴로움은 하나로 붙어 있다. 그 둘은 하나이다. 즐거움의 추구는 괴로움의 추구이다. 결국 즐거움을 위한 삶은 괴로움을 위한 삶이다. 인간이 괴로운 이유는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괴로움을 위한 삶을 산다. 진정한 행복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괴롭지 않은 상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상태가 바로 행복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행복한가? 다시 말해, 여러분은 괴롭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뀌길 원해서다. 내가 원하는 걸 품에 갖길 원해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바뀌기를 원해서다.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는다. 세상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상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은 세상의 것이다. 그러니 세상은 세상 뜻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괴롭다.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가 없으니 우리는 불행하다. 내 원하는 대로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바뀌지를 않으니 늘 다툼이 일어난다. 그 모든 이유는 하나이다. 세상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상은 세상 뜻대로 펼쳐진다. 세상이 세상 것임을 모를 때 우리는 괴로워진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이다. 알아차림이다. 세상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무지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냥 나는 내가 할 일을 즐겁게 하면 되고 세상은 세상 뜻대로 그에 대한 선물을 줄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행복해진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집착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상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착각하지 말자. 행복은 즐거움이 아니다. 행복은 괴로움이 없는 것이다.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알아차림. 어느 강의 현장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 작가님은 늘 알아차림을 강조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 하고 계세요. 알아차림은 내가 뭔가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생긴다.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채우면 알아차림은 마음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내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구나 라는 알아차림이 이러한 질문을 만들고 있음을 알면 그는 알아차림의 주체가 된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생각은 해석을 전제한다. 그 해석을 통한 판단이 우리의 생각이고 그 도구는 바로 기준이다. 우리에게 기준이 없다면 분별은 사라지고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0과 1의 이진법으로 컴퓨터가 돌아가듯 좋고 나쁨, 유리와 분리, 긍정과 부정,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세상은 해석되지 않는다. 해석과 판단은 기준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나라는 자아이다. 그래서 자아는 늘 기준을 필요로 한다. 기준이 없다면 생각은 유지될 수 없다. 나는 육상 선수보다는 잘 달리지 못하지만 80대 노인보다는 빠르다. 나는 빠른가 느린가? 누구보다라는 기준이 없다면 나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다. 그러면 생각의 스토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야기 속에는 빠른 나, 느린 나가 존재해야 한다. 그냥 나는 이야기가 될 수 없다. 그건 그냥 그것으로 있을 뿐이다. 바로 알아차림이다. 기준이 없어지고 분별이 사라질 때 생각은 흘러가고 알아차림만 남는다. 지금 눈을 감고 주변에 있던 5가지를 떠올려 보라. 10초 뒤 눈을 뜨고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자. 무엇을 떠올렸는가? 형광등이 보이고 의자가 있다. 의자 옆에 책상이 있고 그 위에 읽던 책도 놓여 있다. 그럼 다시 물어본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각자가 생각한 것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 정답은 없다. 정답은 공간이다. 눈앞에 텅 빈 공간이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모든 것을 분리하고 있다. 대상과 대상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이 서로가 서로에게 독립된 대상으로 존재하게 한다. 공간이 경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공간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다. 의자를 의자로, 테이블을 테이블로, 여러분과 나를 서로 다른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공간이 하고 있다. 대상을 대상으로 존재하게 하는, 즉, 그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의 주체 역할을 공간이 한다. 그래서 공간은 알아차림을 닮았다. 생각의 바탕에는 마음이 있다. 마음이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본질은 알아차림이다. 세상을 알아차리고 나를 알아차리는 역할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생각에 빠져 그 생각이 나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을 볼 때 대상을 보면서 공간을 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세상을 구별하고 분별시켜 인식의 대상으로 존재하게 하는 공간을, 그 마음의 모습을 우리는 망각한다. 공간을 바라보고 그 공간의 존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세상의 연결성을 알게 된다.
세상 만물은 이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눈앞에 의자와 책상은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의자의 전자구름과 책상의 전자구름 사이에 공간의 전자구름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엉켜 있다. 만물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의 전자구름은 경계 없이 확률적으로만 분포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 전자의 구름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나와 세상의 관계다. 나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연결성은 공간이라는 알아차림 속에서 가능해진다. 이 공간 속에 각각의 대상이 등장한다. 마음 공간 속에 생각의 분별이 존재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 좋은 차, 좋은 집은 생각이 만든 스토리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소재는 이 마음 공간 속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 공간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힘이 바로 마음 공간에 있는 이유이다. 마음이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 승리를 위한 말이 아니다.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힘을 이야기한다. 그 공간을 우리 마음의 알아차림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며 내가 이러한 상태에 있구나 라는 알아차림 속에 그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지켜보고 그것을 창조하며 그 창조를 변화시킨다. 그 진리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경험하고 몸으로의 경험이 마음에 각인될 때 우리의 마음은 공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것이 알아차림의 본질이고 그것이 알아차림의 힘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다. 나를 이롭게 하라. 아침에 조깅을 하고 벤치에 앉아 쉬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보니 아름드리 나무가 넓은 그늘을 만들고 있었다. 그 아래로 시원한 바람이 나를 맞이해준다. 가만히 생각해 본다. 나무는 인간을 위해 그늘을 만드는 걸까? 그렇지 않다. 나무는 나무답게 살아가면서 그늘을 만든다. 그저 그 그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게 남을 이롭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은 나를 이롭게 하는 것과 남을 이롭게 하는 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남을 이롭게 한다는 건 결국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남을 잘되게 해주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을 감사로 채우는 것이다. 나의 무의식이 감사로 가득할 때 나는 감사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 감사와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내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그들이 나에게 감사를 표할 때, 내 삶은 이미 감사와 행복으로 물들어 있다. 가족 간의 문제로 많은 이들이 나에게 메일을 보낸다. 그들에게 나는 짧게 답한다. 성인이 된 독립적인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행복할 때 가족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돕는다는 건 내가 행복해지는 거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내가 불행해지면 그 불행은 옆 사람에게 전해진다. 그 불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족 전체에게 퍼진다. 한 사람의 마음속 불행이 가족 전체의 무의식이 되어 온 가족이 공유하게 된다. 한 가족의 집단 무의식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강력한 무의식을 만들어 전달해 준다. 부모는
특히 엄마는 자식에게 자신의 무의식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에게 어떠한 무의식을 전해주고 싶은가? 우리 집은 장롱에 발가락을 찌을 정도로 좁았었다. 그럴 때면 나의 엄마 이영 여사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영아, 네가 너무 큰 사람이라서 그래. 나는 큰 사람이라는 무의식이 나를 키웠다. 엄마가 심어준 그 무의식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에 각인되어 있다. 사실 마음에 박힌 건 엄마의 말이 아닌 그 말을 전해주는 엄마의 모습이다. 엄마는 가난하고 궁핍한 현실에도 나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난 속에서도 기부를 실천하고 매주 나와 함께 성당에 헌금을 했다. 현실은 가난했지만 그 가난을 나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가난을 강요하면 인색이지만 엄마는 나에게 부자의 권리를 가르쳤다. 기부와 봉사는 부자의 권리라고 배웠다. 나눔과 베품은 그들의 의무이기에 우리가 하는 헌금은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그때의 눈빛과 말투, 표정과 미소가 아직 생각난다. 부모의 말이 자식에게 남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모습이 자식에게 남는다. 미국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말투와 표정을 더 깊이 기억한다고 한다. 공부해라 라는 말은 사그라지지만 책을 읽는 어머니의 모습은 자식의 마음에 남는다. 행복하자는 말보다 행복한 모습이 중요한 이유이다. 엄마는 행복해야 한다. 그 행복의 의무는 본인을 위해서고 자식을 위해서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지 마라.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행복의 마스크 이면의 불행을 아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 무의식이 자식에게 전달된다. 내가 행복해야 한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주변도 행복해진다.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내가 행복할 때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자식도 행복해진다. 행복한 나무가 주는 그늘의 지혜이다. 그 나무 아래 눈을 감고 있다. 시원한 아침바람이 귓속에 머무른다. 아, 행복해. 바람도 나무 아래에서 행복을 느낀다. 나도 그렇다. 나무가 잘 자랄 때 자연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리이타의 깨달음이다. 가진 것을 원하는 삶. 나는 미래에 내 아이 이름을 지어놓았다. 가원이다. 가진 것을 원하는 아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원할 때 즉시 만족하고 금방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면 나는 금방 행복해진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지하 주차장에 있는 내 차라면 내 삶은 바로 만족스러워진다. 내가 이미 가진 것을 원하고 일상의 당연함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가진 것을 원하는 가원의 삶이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산다. 가지지 못한 것을 원하고 그것에 집착한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남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소유하기를 원한다. 바로 이 3더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결핍으로 채우고 부정으로 채색하며
괴로움으로 물들인다. 그 괴로운 마음이 괴로운 현실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 일상에 감사하고 가진 것을 원하는 가원의 삶으로 내 매너를 바꿔보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패턴이 바뀌면 내 마음의 상태도 바뀐다. 마음이 긍정으로 바뀔 때 나의 좋은 마음이 좋은 세상을 만들게 된다. 만족하면 행복해지고 집착하면 불행해진다. 그리고 그 마음의 만족이 내면의 결핍을 사라지게 하고 마음의 풍요를 채운다. 마음이 풍요로워질 때 현실은 풍족해진다. 풍요의 생각, 풍요의 말과 행위가 나를 감쌀 때 일상은 풍족으로 이미 채워져 있다. 돈이 많아서 만족스러운 게 아니다. 마음이 만족할 때 삶은 이미 부로 물들어 있다. 이것은 단순히 상상이 현실을 만든다는 시크릿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라고 하는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다. 일체유심조는 지식이 아니다. 일체유심조를 지식으로 이해하면 시크릿은 망상이 되지만 일체유심조를 경험으로 깨달으면 시크릿은 진리가 된다. 그것은 이미 내 삶의 작동 방식이 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직조하고 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움을 쫓는 건 곧 행복을 쫓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죠. 둘은 다르다고 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 사실 괴로움을 추구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군요. 즐거움은 도파민의 작용이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종종 도파민을 쫓으면서 그것이 곧 행복인 줄로 착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랍니다.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라온다는 사실. 즐거움은 괴로움을 등지고 있고 괴로움은 즐거움의 자궁에서 태어난다.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순환처럼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세상은 언제나 그 자체의 뜻대로 펼쳐질 뿐입니다. 이 당연한 이치를 잊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니까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은 지네들 방식으로 흘러가는구나. 그걸 조금 멀찍이서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묵묵히 내 일을 하면 됩니다. 개처럼 즐겁게, 소처럼 충실하게. 개질 소충. 그러다가 세상이 어쩌다가 우리에게 상을 주면 조용히 감사하랍니다. 그리고 또 알아차리며 살아가는 거죠. 집착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아까 얘기했죠. 행복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행복은 괴로움이 사라진 그 자리에 깃드는 고요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책에서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진짜 중요한 챕터가 하나 있는데요. 근데 그 이야기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깊이 정말 토론하고 싶어지는 그런 주제였거든요. 오늘은 잠시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야기를 풀어내기에는 저도 좀 아직 내공이 부족한 듯도 하고요. 언젠가는 꼭 한번 다룰게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고 여쭐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반드시 그때 여름 아저씨가 말했었지?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십시오. 벌써 엔딩 음악이 흐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So